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박정호TV에서는 뭘 다뤄드릴까 하다가 오늘 다뤄드릴 내용은 사실 고민거리가 없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의 모든 이슈는 기승전 석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석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몇 가지 석유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뭔가 확인된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또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가에서도 석유가 있다라고 말을 한 적도 없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의 가능성을 피력한 상황이라서 그거를 있다고 단정짓고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없다고 하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결국 석유 없는 건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워딩 그대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정황 등을 바탕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는 겁니까? 라는 그 워딩이 간간히 여기저기서 보여지는데요, 요거는 좀 잘못된 워딩이니까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죠. 사실 우리는 동해 을지 분지에서 이미 천연가스를 시추해서 그리고 생산해서 10여 년 이상 동안 사용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전에 한때 산유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산유국으로 랭킹에 들어갔던 게 95번째 산유국으로 그 당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도 한때 잠깐 한 20여 년 좀 가까운 시기가 산유국이었고, 그리고 그때 다 캐고 나서 그 다음에 천연가스 다 캤기 때문에 그걸 이제 폐광으로 놔뒀죠. 그래서 다시 산유국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다시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산유국이 아니었던 국가가 산유국이 되는 건 아니고, 산유국이었다가 잠시 아니었던 국가가 다시 산유국이 되는 거다, 요 워딩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요 워딩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대감을 가지면 좋겠죠. 원래 산유국이었으니 또 기름이 나올 가능성 더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져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산유국,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산유국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이런 호주 등등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 4, 50개국 하면 많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엔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 세계에 한 200여 개 국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유국, 즉 석유를 조금이든 많건 간에 캐서 사용하는 국가의 숫자는 한 120여 개 국가 정도 됩니다. 잠시 캤다가 이제 안 캐는 국가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100개 국가는 확실히 넘고요, 그때그때 조금 다시 석유가 발견됐다라는 국가들까지 다 합치면 한 120 국가 정도 되는데, 자, 그러니 무슨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지 감오시죠. 이미 전 세계에 있는 2개 국가 중에 1개 국가 이상이 석유를 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국가 중에 하나 이상이 석유를 캐서 쓰고 있는데 우리만 없다?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백화점 같은 데 놀러 갔는데 백화점에서 주사위 던져가지고요, 주사위에서 1의 숫자가 나오면 저희가 사은품 드립니다 했어요. 그러면 저도 한번 돌려볼게 해서 던졌어요. 근데 1이 안 나왔어요. 아쉽다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동전 던져서 앞면이면 사은품 주고 뒷면이면 사은품 안 준다고 했을 때, 이때 만약에 뒷면 나왔다 그럼 너무 안타깝겠죠. 이게 진짜 아깝다, 50% 확률인데,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유국 숫자가 자꾸 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만 산유국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좀 기대감을 같이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신규 산유국으로 발돋움한 국가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을 심해 유전에서 추가로 발굴한 국가들이 대거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크게 국제적으로 보도됐던 국가는 가이아나를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만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에서도 똑같이 심해 유전이 발견돼서, 그래서 지금 시추를 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새로 심해 유전을 통해서 산유국에
산유국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요, 라오스만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산유국입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산유국이 동네에 그냥 밟히는 돌멩이처럼 많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제 요지는 뭐냐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알기가 어려웠던 것, 그리고 석유가 있는 걸 알았지만 기술적으로 거기를 시추해서 생산하기 어려웠던 것, 그리고 예전에는 석유가 있고 기술적으로 시추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경제성을, 그러니까 값싸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미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곳들마저도 이제 석유를 캐서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산유국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기름 나온 것 같습니다 했다가 1년 만에 아닙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76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근 4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기름 나올 건 벌써 나왔죠가 아니라 그 사이에 기름을 확인하고 발굴하고 캐낼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 부분이 상당히 고도로 발달됐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마 제가 산유국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한번 갖고 국부가 늘어날 수 있는 찬스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기름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숙제는 경제성 여부죠. 기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캐서 쓸 만큼 많은 양, 그리고 손쉽게 캐서 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상황에 그게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화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성이 또 중요하죠. 자, 그런데요, 이 경제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1배럴당 얼마에 시추하느냐, 이런 어떤 객관적인 수치 비교, 단순 수치 비교도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전 세계 국가들마다 기름의 유질이 다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같은 중진류라든가 이런 걸 쓰는 국가들은 나름대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어느 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경제성이 오히려 없어서 캐낼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석유류고요. 반대로 북해라든가 중동은 그거보다 언더의 가격에서도 얼마든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유지를 가지고 있고, 유질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그런 단가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의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지금 언급이 되는데요, 저는 또 한 가지 관점을 좀 더 얹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제적으로 석유를 시추해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이 과정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민간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작업을 하는 국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가 공공의 영역에서 석유를 개발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유에 대한 모든 개발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국가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속에 석유가 아닌 다른 자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국가가 그 자원을 누가 개발하면 좋을지 지정해드리고 그 민간을 통해서 그걸 개발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광업법상 석유는 예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석유만큼은 국가가 직접 챙기겠습니다라고 아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 우리나라는 얼마가 나오든 무조건 국가가 챙기는 거고, 외국의 상당 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 민간에서 석유를 개발하는 권한을 경쟁 속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맥락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좀 달라집니다.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 어느 지하에다가 빨대 꽂아서 석유를 계속 생산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때 본인들이 지불한 그 시설 투자비에 대해서 그거에 비해서 상당 기간 동안 석유를 캐서,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그걸 판매할 수 있을 때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캐서 판매하는 그 단가가 최근 10년이든 20년 동안 통상적인 국제 유가 수준에 부합하는 단가로 판매할 수 있다라고만 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국가는 좀 달라요. 국가는 상시 뭔가를 팔아서 영리를 남기는 것만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더 중요한 역할은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가에 꼭 필요한 필수재를 마지막에 보루로 국가가 직접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석유를 국가가 주도해서 생산하고 또 판매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동해에서 상시 몇 년, 몇십 년 동안 이 판매할 수 있는 천연가스나 석유가 나오지 않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그걸 어느 순간 바로 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 있는 걸 캐서 오랫동안 어디에 비축해 놓는다. 비축하는 것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이걸 바로 위기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직전까지 상황까지 만들어 놓는 건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국제 정세상의 어떤 불안전한 요인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100불이 아니라 거의 200불 이상으로 쭉쭉쭉 올라갈 때, 그러면 예전에 70년대 우리 오일 쇼크 때처럼 물가 폭등하고 국가 경제 뭐 정말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 생기고 이런 일들이 전개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위기를 한풀 꺾어 놓기 위해서는 단기간이라도 국가가 어디에선가 자체적으로 석유를 캐서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익이라는 게, 이게 경제성이라는 게 진짜 추가적으로 플러스 이익을 거뒀느냐에 대한 경제성도 있지만, 국가의 경제 체제가 얼마나 안정감을 갖게 만드느냐도 보이지 않는 경제성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까지만 된다 하면 우리는 캐도 된다라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성을 저기 호주 회사라든가 미국 회사들이 경제성을 진단하는 그 잣대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걸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동해에 석유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의 본질은 그냥 우리나라 국부가 더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그게 다일 거고 그게 가장 본질적인 이슈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한국의 국민 소득이 세계 6위권까지 올라갔다. 5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에선 6위까지 올라갔고 일본보다 앞섰다.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기분 좋아할 일로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5천만 명 이상 국민들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우리 한국보다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그럼 노르웨이는 왜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됐고 전 세계에서 항상 5등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1인당 국민소득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3만 5천 불 좀 넘었다고 하는데 노르웨이는 10만 불이 넘어요. 그럼 노르웨이는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 나라가 됐을까요? 바로 북해 앞바다에 석유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 뒤로 노르웨이라는 국가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의회에서 세수 모자릅니다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매년 초에 의회에서는 올해는 얼마까지 석유캐서 돈을 쓰지 이거 결정하고, 그리고 석유캐서 돈을 쓸 때 국민들이 너무 근로 의욕이 떨어지면 안 되니 국민들의 근로 의욕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안정망은 국제적으로 어느 국가보다 높이 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국가가 노르웨이예요. 그런데 이번 동해 앞바다의 석유는 그 정도 석유는 아닐지라도 석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건 우리도 우리 국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국부가 늘어난다는 건 우리나라 전체에 좋은 일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마치 한일 축구 경기,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처럼 어느 진영이든 아니면 노건 사건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다 같이 제발 나오길 기대하면 좋은데, 요즘 좀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프레임이 약간 이것도 정파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실제 어느 정권 때 발견됐던 아니면 어느 정권 때 발견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이미 투자를 해놨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 모든 국민들의 국부를 늘리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뭐 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도 있겠지만 둘로 딱 쪼개져서요. 하지만 모두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일도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정호TV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석유 잘 나오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고맙습니다.